안녕하십니까. 국립통일교육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정진헌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12월까지 독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 독일에 어느 11년 살고 그 이전에는 미국에서도 8년 살고 그러다가 어떻게 연이 닿아서 올해부터 통일부 산하 국립통일교육원에 와서 평화와 사회통합 분야 강의를 맡고 있는 인류학자라고 합니다. 오늘 제독 한글학교 관계자분들과 함께 연수 진행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강연의 내용은 초국적 한인 공동체와 한반도 평화 통일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돼서 그리고 또 제 일단 소개를 했지만 뭔가 감성을 좀 자극한다는 차원에서 시 한 편 소개해드리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대한 단상. 한때 일리노이 인디언이 살았다는 아메리카 평원을 떠나 구름과 언덕 넘실대는 잘 키운 숲의 나라 독일 어둠에쯤 흘러들어왔네. 어머니는 내 나이에 홀로 자식 7을 키우셨지. 그때 교회는 가난한 자의 편이 아니었네. 모두가 가난했기에 더 가난한 자들은 잊혀졌네. 그 무렵 더 가난한 남한산 애들은 독일 땅 더 깊은 지하로 보내졌네. 장화 속 발이 붓고 곰팡이가 피어야 휴식을 허락한 지하 1000m 아래 어둠. 석탄의 양이 늘어날수록 땅 위의 나무들은 더 이상 베어지지 않았네. 더 가난한 북녘 사내들은 러시아 숲을 베었다고 하네. 그들 몇은 남한으로 넘어가 영웅이 되고 독일 땅 남한산의 몇은 빨갱이로 몰려 송환되기도 했다네. 그때 국가는 가난한 자의 편이 아니었네. 서로가 강해지려 했기에 더 강해지려는 가난한 자들은 베어졌네. 그 무렵 노란 천사의 남한 처녀들이 왔다네. 천사들은 사람의 살결과 말없이 친해지도록 먼저 시체실로 보내졌다네. 꽃다운 시절 3년만 지내려다 30년 흐르고 흐를수록 가난했던 고향의 가족들은 더 이상 독일발 우편안을 기다리지 않게 되었네. 그 무렵 가난한 자들의 사랑도 애틋하여 잊히고 베어진 상처, 그 무렵 이야기로 아문다고 하네. 네, 제가 예전에 독일에 와서 지내다가 문득 든 시상이 떠올라서 지었던 시입니다. 오래전에 발표됐지만 최근에는 유럽 한인문학에 소개되기도 해서 제 소개 차원에서도 그렇고 한번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된 조국적 한인 공동체하고도 연결이 되고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 한반도의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역사를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어,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본다라면은 좀 딱딱한 내용보다는 우리의 살아왔던 삶도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삶을 둘러쌌던 여러 가지 역사와 환경들을 고려해 보기도 하고 그것들이 또 결국은 우리 자라나는 2세, 3세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어른인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열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그 긴 시간은 아니지만 최대한 우리가 평화와 어떤 그쪽 평화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이런 걸로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 이 사진 한번 같이 보는 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 사진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 이건 아시겠지만 그 옛날 1989년 베를린 장벽이 갑자기 이제 열리는 그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있었죠. 그때 우리 베를린 특히 서베를린은 파독 간호사로 가셔서 계시던 분들이 제독 한인 여성 모임을 하고 계셨었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이 사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당시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은 곧 독일이 통일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유럽의 냉전 체제가 해체되는
있었다는 시발점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전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흔히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의 문제를 얘기할 때 또 독일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한국에서도 독일의 얘기를 할 때 상당히 멀리 있는 남의 나라 얘기냐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한국적 관점으로만 이제 독일을 바라보면서 아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좀 타자화시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는 우리 또 다른 냉전 국가, 아시아 냉전 체제의 최전선이었던 한반도를 고구로 가지고 계셨던 그죠? 또 다른 분단 국가에서 온 이주 노동자 출신의 그죠? 예, 파독 간호사분들이 살고 계셨습니다. 이분들의 삶을 놓고 본다라면은 독일과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은 단순히 어떤 그 역사 속에 나오는 그런 역사 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오픈됐을 때 이분들은 처음에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지만서도 과감하게 베를린 장벽에 가서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이렇게 현수막을 내걸고 계셨습니다. 이걸 저는 본다면 독일의 통일과 한반도의 통일을 연결시키고자 했던 최초의 버스킹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를 추억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제가 여기 한 분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그날 기억이 생생해요. 퇴근해서 집에 오면 늘 TV를 켜요. 아픈 사람들하고 일하니까 집에 오면 다른 생각하려고 TV를 켜는 거죠. 그날이 목요일이었어요. TV에서 통일이 다가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장벽이 무너졌다고. 동독 사람들이 막 넘어오고 있더라고요. 서독 사람들은 집에서 시든 꽃이라도 들고 나와서 서 있다가 그 사람들은 막 껴안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친척도 아닌데. 그거 보면서 정말 마음이 울컥했어요. 막 꽃도 주고 그러는데. 그때 내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절로 떠오르더라고요. 다음날 그래서 나도 시내에 가봤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동독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들으니까 그때 사고도 하나 없었대요. 평화로운 통일이었던 거죠. 우리 한국도 저런 통일을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주저앉아 막 울었어요. 음, 저는 사실 지금 한국에서 강연할 때도 요 에피소드를 소개하곤 합니다. 어, 그리고 같이 한번 상상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뭐 독일이 특히 이제 베를린 장벽이 어,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건데요.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이제 89년이면 우리 파독 간호사로 가셨던 분들이 거의 이제 중년이 됐을 나이고 자그마한 등치의 중년의 여성이 베를린 장벽이 있는 자리에 가서 막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울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독일에서는 감정의 조치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독일 사람들이 보면 참 누군데 이렇게 우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울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독일이 특히 베를린이 이제 장벽이 오픈되기 때문에 대한 감격도 있겠지만 그 감격으로부터 미래 우리의 조국도 그분이 떠나오셨던 분단된 조국도 통일이 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열망에 예, 북받침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복합적인 그런 감정이 얽혀져서 쏟아진 눈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많은 이걸 읽어드리면 한국 분들도 굉장히 많은 그 문화적 코드를 이해하시고 또 공감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여기서는 이제 평화 통일과 연결시켰을 때 평화로운 통일이라고 하는 그 표현도 나오기 때문에 평화 통일이 뭘까? 결국은 우리 한반도가 통일되는 과정도 보면은 누군가는 특히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민족이 아니래도 어? 또 갈등의 나라에서 온 어떤 이주민이 한반도가 통일되는 과정을 보면서 거기에서 감동에 젖는 그러한 순간이 결국은 평화로운 통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은 뭐 평화 통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이렇다기보다는 결국은 이렇게 누군가가 감격이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는 그러한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화와 통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사실 정서의 영역이기도 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평화와 관련돼 가지고 사실 한국에서 굉장히 화두가 됐고 얘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세상에 뭐다 이제 평화자가 들어갑니다. 예. 그런 뭐 과학적으로도 연구하는 경우도 있죠. 흔히 평화학의 아버지라고 한다는 이제 우리 요한 갈퉁의 평화론이 상당히 한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평화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요한 갈퉁이 정의하면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사회적 목표다. 사회적 목표라는 것은 혼자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 목표를 세워 나가는 거고요. 복잡하고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이룰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거냐면 폭력의 부재이다. 라고 합니다. 즉 평화하면 그 반대치인 폭력이 등장하게 되는데 폭력이 없어지는 상황들이 이제 평화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러한 평화의 내용들을 연구하는 학문들을 평화학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좀 전에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평화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과학적이고 그다음에 학문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이제 이찬수 교수 평화학을 연구하시는 개척하고 있는 평화인문을 개척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은 사람의 얼굴을 한 학문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저도 평화나 평화학은 이런 것들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평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평화 자체가, 우리가 그냥 이제 쉽게 그래, 감동하면 되는 거야. 이런 거냐. 어, 근데 이제 평화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폭력과의 연관성 속에서 항상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온다라면 이제 평화의 폭력에 대한 인류사적인 이해를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류학 쪽인데, 흔히들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이제 학문들이 진행이 됐죠. 오래 역사, 근대 학문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굉장히 뭐 오래된 건 아니지만 좀 더 과학적인 차원에서의 연구를 진행할 때 본다라면, 이제 인류학이나 사회학이나 이런 또 그 심리학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질문을 던졌어요. 폭력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장면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연구인데, 1970년대 연구인데, 그 야노마미족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사근용이라고 하는 미국의 인류학자인데, 대부분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어떤 학문 분야든 뭐 심지어 화학, 뭐 그런 물리, 뭐 생물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생명의 뭐 본질, 뭐 근원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단위까지 내려갑니다. 작은 단위까지 내려가야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DNA라는 것까지 내려가서 보는 거죠. 인간 사회라는 것을 연구하거나 이럴 때도 본다라면 우리 당시만 어쨌든 이 한국 현대 사회 같은 경우에는 문명 사회 같은 게 굉장히 복잡하죠. 사람도 너무 많고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원시 부족 사회 같은 데 가서 자그마한 곳에 가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다큐멘터리 그 영화들 같은 거 보면 다 그런 필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시 부족 사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연구를 진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야노마미족이었어요. 이 부족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됐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폭력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인간 자체가 폭력성을 내재했는가라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전제였죠. 그러면서 했더니 결국은 뭐라고 나왔냐면 인간 자체는 결국 이제 이 폭력성 자체가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죠. 항상 용맹하고 잔인하면서 학살과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끊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평온한 적도 있었겠지만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자체가 항상 이런 폭력성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가 내재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이러한 사회 진화론에 의해서 본다면 이런 사회가 있었지만 결국 유럽을 중심으로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한 문명 세계에서는 이런 야만적인 갈등과 폭력의 문화를 좀 더
과학적, 합리적, 이성 제도를 갖춘 문명으로서 이제 통제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사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이 등장하게 된 셈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식민지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식민지 역사.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본다면 폭력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원래 내재되어 있다기보다는 만들어지는 상황이고 어떤 이 심지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하지만서도 그 결과적으로 본다라면 이제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 같은 것들이 등장하면서 문명에 의한 야만사에 대한 그 통제라든지 그죠? 그 정복이라는 것들이 형성이 됐던 것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우리 1940, 50년대까지 있었던 식민지의 영향 그 역사 자체도 이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좀 더 과학적으로 들어서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요한 갈퉁이라고 하는 평화학자께서는 폭력을 갖다 좀 더 분석해서 들어가셨죠. 그래서 이분은 폭력이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직접적 폭력과 간접적 폭력으로 나누고 이 중에서 특히 간접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으로 나눴어요. 혹시 많이 평화학 분야 쪽에 뭐 공부를 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뭐 거의 이거는 뭐 바이블과 같은 수준이라서 그런데 뭐 간단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직접적 폭력이라는 것은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명확하게 보이는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요한 갈퉁이 어, 집중한 것은 사실은 이 간접적 폭력입니다.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을 얘기합니다. 구조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적, 혹은 정치적, 물리적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갈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경제적 불평등이 생기면은 집단 간에, 계층 간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우리처럼 한반도 같은 분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어, 마찬가지로 갈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항상. 뭐 정치적으로 독재 체제 안에서는 당연히 어떤 그 힘의 불균등에 의해서 항상 충돌이 잠재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조적인 상황들이 폭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더 문제 깊이 들어가면요. 문화적 폭력입니다. 문화적 폭력이라는 것은 이 앞에 소개해드렸던 직접적 그리고 구조적인 폭력을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믿음, 가치, 존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뭐 흔히들 우리 뭐 유교 전통이라고 한다라면 이제 유교 전통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부정적인 차원에서 본다라면 그 오히려 이제 변형이 많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남녀 간의 불평등 문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가부장제 안에서 여성이 남성이 종속되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이거 당연히 생각했으니까 응? 여자가 그러면 안 돼라든지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체화시켰죠. 몸에 내재화시켰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폭력의 종류에 해당되는데요. 한번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이러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한 갈등을 해서 폭력의 부재 자체가 평화인데 그렇다면 결국은 이 직접적 폭력 가해진 것은 굉장히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피해자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성찰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사실 조금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평화라는 것 자체가 결국 비평화적 요소들을 제거하는 노력이 평화인데요. 비평화적 요소들을 제거하는 노력. 예? 그래서 아까 문화적 폭력, 구조적 폭력 이런 것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들 자체가 평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물론 직접적 폭력도 마찬가지죠. 근데 잠시 그동안에 지배적으로 지내왔던 것은 폭력이 있거나 갈등이 있을 때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했을 땐 당연히 문명하단 해결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인간 사회가 이렇게 진보해온 상황이죠. 근데 지금까지도 문제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 것은 우월한 힘을 중심으로 잡는 질서가 지배적인 평화론으로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오랜 인류사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건데 팍스 로마나라든지 팍스 아메리카라든지 이런 표현을 통해서 본다면 뭐 인류사 쪽으로 본다면 그거예요. 계속 뭐 어딘가가 뭐 조그만 나라가 우리말 더 이상 안 듣는데 하면은 그 군대 이끌고 가서 결국 정복을 해가지고 평정을 해버리죠. 아주 빠르고
효율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항상 힘을 중심으로 다시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지배적인 평화론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익숙해서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계속 써먹고 있지만 과연 이래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왜냐? 힘을 중심으로 잡는 질서 자체는 항상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상화된 폭력을 익숙하게 만들게 하는 거죠. 폭력의 일상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즉 근대 시기를 보면요. 우리가 20세기 들어서면서 전쟁들이 계속 있었어요. 혹시 근현대사를 통틀어서 가장 전쟁 없이 평온한 시기를 어떤 시기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네, 아이러니하게도요. 직접적인 폭력이라든지 전쟁들이 없었던 시기를 우리는 냉전 시기라고 부릅니다. Cold War, 그죠? 직접적인 폭력을 해가지고 어, 나타나던 그런 것은 Hot War, 그죠? Cold War라는 거하고 Hot War. 그러니까 결국 물리적인 충돌보다는 이제 체제 경쟁을 통해서 근데 그것도 결국 이분법적이잖아. 늘 긴장 상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냉전 시대에. 그러니까 늘 보면은 이 전쟁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인간은 그 전쟁을 계속 만들어냈어요. 어떻게든 간에. 그죠? 그래서 우리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스베틀라나 알렉사예비치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막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거기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을 하거나 전쟁을 준비했다. 우리가 전쟁을 준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다른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고 어쩌면 다르게 사는 법을 몰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전쟁이 끊임없이 준비했는데 결국 우리 삶 자체를 지배하게 버리게 된 것이죠. 음. 그리고 우리 인류학 중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저 좀 되도록이면 외딴 원시부족 사회 같은 데 가서 연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이먼 해리슨이 septic한 사회 지역이 아바티 부족인데요. 아바티 부족 사회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 아바티 부족들은 서로 부족 집단 간에 서로 이웃 집단 간에 서로 적대적인 그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 집단이 우리를 늘 침범할 수 있어, 침략할 수 있어라고 하는 식의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늘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라는 게 사실은 진짜 물리적인 전쟁보다는 이 원시부족 사회에서는 우리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막 불 피워놓고 그 용사의 춤을 추면서 이렇게 용맹스러움을 하는 의례를 하는데요. 그거는 바로 자신들의 신령한 힘, 신성한 힘들이 자기를 도와서 하나의 어떻게 본다면 보호를 해달라는 것도 있고 동시에 그 힘을 받아가지고 신령한 힘으로 상대 부족의 흑주술을 걸어가지고 주술을 걸죠. 주술을 걸려 그쪽이 아픈 사람도 생기고 다치는 사람도 생기고 심지어 뭐 그렇죠. 거기에 변절한 사람도 생기게끔 만드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그런 의뢰를 계속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깊이 있게 하다 보니까 이분 그런 사회에서는 독특한 자체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독특한 사회성들이 보편화됩니다. 그게 중에 뭐냐면 용맹한 남성, 아주 뭐랄까요, 좀 이렇게 이 과격한 남성들이 좀 더 이렇게 우월한 지위를 가지게 되는 거고, 이 여성들은 거기에 종속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적을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자기 내부에다 적용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흑주술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야 그쪽 애들 너무 나쁘게 보지 말고 뭐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 너 쟤네 편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갖다 색출해내고 획일화시키려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획일화시키는 문화가. 근데 이게 과연 그 문화화되는 거죠. 그 사회 자체가 그렇게 되는데 이게 남의 말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뭐 통일부 차원에서 낸 교재에서도 본다라면 우리 사회도 오랜 동안 분단 상황에서 구조적 폭력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시민들 자체가 공격성이 나타나는 경향이 좀 있었던 거예요. 욱하는 성이 우리 요즘들은 많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물론 최근까지도 뭐 묻지마 폭력이라든지 뭐 그런 게 드문드문 나타나긴 하는데 이게 비정상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느냐라는 거죠. 그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독특한 어떤 구조적인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돌발적인 상황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성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도 이제 외국에서 오래 살고 그랬지만 저희 와이프가 항상 천상 건국 한국 아버지들하고 이렇게 응?
별 차이가 안 나냐고. 왜 욱하는 성미가 이렇게 있냐고. 자식 혼낼 때 특히 그렇습니다. 이 욱하는 성미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 이 개인의 성향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을 용인하고 있던 사회적 분위기도 없잖아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게 된 거고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문화적 폭력으로 이제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죠. 우리 남북한이 분단된 상황에서는 아까 아바티 부족들이 septic항의 아바티 부족들이 그렇듯이 매년 이렇게 정기적 군사 훈련을 해요. 이 군사 훈련을 가지고는 실제 전쟁하는 건 아니고 전쟁하는 것처럼 용맹성을 과시해야 되잖아요. 무력을 과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기에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동참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것들 자체가 매년 해야 되는 의례화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마치 흑주술을 뿌리듯이 심리전을 전개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뭔가 심리전을 전개했던 거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도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웃 국가하고 이웃하고 그럼 항상 이러한 뭔가 긴장된 상태에서 대립적 그 이분법을 가지고 언제든지 위험을 뭐 소위 우리는 남보라는 이름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혹은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항상 뭔가 이게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대전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 삐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더더군다나 이제 이 분단 국가에서는 계속 있었던 거예요. 냉전 시대에는 심리전이라는 것은요 사실상 뭐 군사 우리 저기 전술 차원에서 본다라면 가장 인간적인, 가장 평화적인 전쟁 유형이 바로 이제 그 심리전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손자병법이 아주 고전이고요. 역사적으로 본다라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 의해서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미국이 받아서 과학적으로 굉장히 진화시켜서 한국 전쟁에서 상당히 자본주의식 그 심리전을 가장 먼저 펼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런데 국가에 의해서 대부분 이러한 심리전들이 벌어졌었는데요. 남북 간의 관계에서는 2003년을 계기로 더 이상 우리 2000년에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 처음으로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저는 좀 더 화해와 협력하려고 하는 이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1991년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노태우 대통령 시기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통일 정책의 기관들이 다 젖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유엔 동시가입도 하고 그 다음에 남북 기본 합의서 같은 것도 그리고 한민족 그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현재까지 쭉 남한의 우리 남쪽 사회 통일 정책들이 발전해 왔습니다. 국가위에서 근데 이러한 벌어졌던 군사 작전 중 하나였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대적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하고의 이 적대적 프레임 자체가 사실은 늘 내부로 향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우리 역사를 한번 보세요. 예, 우리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동백림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하고 무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독일 교민사회 같은 경우에는 북이나 남이나 자꾸 내부의 적을 만드는데 온갖 그 폭력들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예, 이거는 사실상 오히려 이 그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연대와 협력의 의미를 오히려 분열로 갈등으로 만들었던 상당히 안 좋은 그 역사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한국은 최근에 또 문제가 됐던 게 사실은 이 심리전 같은 경우가 민영화가 됐어요. 저는 이제 뭐 대북전단과 관련돼서도 저는 표현을 심리전의 민영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국가 권력이 하던 것을 다 안 하기로 약속을 해서 폐지했더니만 오히려 민간이 받아들여가지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북한에 계시던 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그러니까 결국 탈북민들 중에서 이제 북한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반북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부활이 돼가지고 더 활성화됐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게 심리전에 민영하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은 이게 하나는 이렇게 심리전 자체가 확실하게 민영화된 사례가 아까 얘기했던 그 다른 냉전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가 거의 유일한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국가 권력에 의해서 너는 어떠한 충성심, 어떠한 이념으로 충성심을 가져야 되라고 이렇게 규제하던 것이 민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민간이
남쪽에 살려면은 이러한 어, 사상을 가져야 돼. 안 그런 애들은 다 저쪽 편 애들이야. 라고 하는 식으로 소위 종북이니 좌불이니 그다음에 태극기니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들 자체가 우리의 내적인 분열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만들어지게끔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그 냉전적 프레임이 재생산되는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말고도 우리가 관가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대적 프레임으로 이웃하고 살고 있는 상황에서는 항상 어떤 게 나타납니까? 과격한 남성성 자체가 과시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의뢰 자체도 굉장히 과격성을 치고 있고 그래서 과격한 남성성의 의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간과하면 또 안 되는 게 여성에 대한 종속화, 여성의 성성토마가 아주 버젓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 또 하나는 이제 굉장히 좀 이게 제가 이제 신학자들하고도 얘기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이 성경의 말씀들이 너무 이분법적으로 도용이 돼서 이 메시지로 전달이 된다라는 거죠. 예,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뭐 한국 정부 같은 경우는 당장 이게 이 그 DMZ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는 아직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이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보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대북전단 금지법이 발효가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최근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보편적 그 인권 중에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인권의 내용은 항상 이렇게 보편주의와 문화상대주의가 충돌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들이 충돌하지만 그 맥락들이 좀 있습니다. 항상 당연히 표현의 자유는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근데 어떤 표현의 자유냐에 대한 그 내용은 좀 알아야 되는 거겠고요. 그리고 이제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 자체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함의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결국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냉정적 프레임 자체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 이걸 계속 지속시켜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때문에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제는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최근에 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죠?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 맞는 것일까라고 하는 고민을 했던 시기가 있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저도 독일에 있었지만 저희 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축구도 하고 그래서 잘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렇게 고기 반찬을 막 해놨더니만 부엌에 들어와서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오늘부터 채식주의자야. 채식주의. 네, 이만큼 만들어가지고 해놨는데. 그래서 야, 너 갑자기 왜 채식주의야?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지금 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탄소 배출이 심한, 그리고 에너지 낭비가 심한 건지 알아? 우리가 그것부터 줄여나감으로 해서, 응? 이 지구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러는 거예요. 저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 우리 작년에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맑은 하늘인데 비행기가 안 다니니까 더 맑아진 하늘과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으로 빼곡하게 채워있던 그 운하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돌고래가 돌아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유럽 같은 10대들 중에서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자기 오기 전만 하더라도 채식주의자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마트에 보면은 응? 채식주의 그 음식 코너가 따로 더 많아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음식이 많아지고요. 어, 여기 지금 삶의 방식의 변화들이 필요한 시기라는 거죠. 평화도 이거와 무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제국 중심의 역사에서는 그랬는데 그래도 어느 상황에서도 평화라는 것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다라는 것에서는 항상 늘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얘기할 때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것도 이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아까 이제 폭력이 인간의 본성으로 내재되어 있다라는 식의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더라도 전 세계에 숱하게 이제 설문조사를 딱 해보고 해봤더니만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쭉 보니까 폭력이 즉 힘에 의해서 평화를 유지하려던 것보다는 그러지 않았던 사회가 오히려 항상 존재했고 더 많았다. 이런
연구가 나오는 거고요. 대부분 인간이 폭력성을 내재하고 있다라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뭐 솔직히 누구 때리거나 살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류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99% 이상은 비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길게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사실 이 원시부족 사회, 심지어 뭐 미국의 우리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인디안도 굉장히 폭력적으로 나오곤 하는데 알고 보면은 식민지 개척 과정에서 이 부족사회 사람들이 오히려 폭력적인 상황에 강요당하게 됩니다. 뭐 전쟁에 내몰리게 되거나 오히려 이제 갈등 상황에서 그 폭력으로 그걸 대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뭐 대표적으로 본다면 1990년대 초반에 아주 그 홀로코스트만큼의 엄청난 인종 청소까지 벌어졌던 사건이 르완다에서 벌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르완다 사태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서구 식민지에서 만들어진 그 내적 질서의 파괴, 그것을 복원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서로 학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역사적 산물인 거예요, 폭력이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 본성 자체라는 것은 DNA에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것 자체는 인간은 다른 동물하고 틀리게 후천적으로 배워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후천적으로.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예. 그리고 이제 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제 유명해진 분이죠. 유발 하라리라는 분의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은 현생하는 인류 자체가 호모사피엔스인데 호모사피엔스가 어떻게 이렇게 과거의 네안데르탈이라든지 또 아시아 지역에 호모 에렉투스도 있었고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호모사피엔스만 지금 현생 인류가 됐을까에 대한 그 연구를 해봤죠. 했더니 몇 가지 이제 3대 혁명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지혁명이다. 근데 인지혁명이 뭐냐? 의사소통의 능력이다. 물론 네안데르탈인은 호모사피엔스보다 더 큰 뇌의 용량을 가지고 있었고 몸도 굉장히 좋았어요. 더 우월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교배가 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 DNA 구속에는 네안데르탈인의 일부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아시아는 호모 에렉투스가 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 그 호모사피엔스들은 그들이 다 없어진 와중에도 결국은 끝까지 남았게 됐는데 그들은 의사소통의 능력이다. 의사소통의 능력이라는 게 단순히 말을 한다. 다 했었지 말은. 중요한 거는 정서적 교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정서적 교감. 정서적 교감을 통해서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렇다면 갈등이 있어도 경쟁하고 그런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협력을 통해서 오히려 현생 인류는 지금까지 진화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협력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뭐 이 오랜 인류사적인 연구를 통해서 가만히 보면 우리는 행복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 그래서 이걸 하나 던지는 게 실제로 행복의 문제는 대부분 얼만큼의 기대치의 문제. 내가 기대치가 높거나 그러면 행복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지금 솔직히 우리 뭐 가끔 아니면 자주 한국에 나오시잖아요. 저는 이제 오래간만 자주도 나왔었지만 이번에 쭉 이렇게 길게 살아보면서 보니까 한국이 되게 잘 살아요. 실제로 뭐 잘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이제 선진국 됐고. 근데 사람들은 다 그래요. 사람이 각박하다. 오래전부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뭐 헬조선이라고 울고, 그 다음에 뭐, 자살률 어쨌든 OECD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여기는 너무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워. 이렇게 편리한 세상에 별로 없어요. 전 세계로 본다면. 그죠? 어, 그 배달 음식, 코로나 상황에서도 배달 음식 다 있었고, 저는 격리하는 와중에도 뭐, 먹고 하고 그러니 전혀 불편함 없을 정도였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의 행복감이 떨어지는 걸까? 삶의 만족이 떨어지는 걸까? 이런 거죠. 물질 문명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 문명 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포스트 코로나니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들 한국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4차 산업 얘기할 때 독일에서 먼저 나왔던 얘기지만 한국에서도 얘기 많이 나올 때 그런 대부분 물어보면요. 뭐 AI, 인공지능. 그러다 보면 기계가 인간을 대체해서 일자리가 없어져. 까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독일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결국은 독일에서 이 기계에서 인간의 노동이 대체가 된다면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일주일에 뭐 30몇 시간, 40시간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0시간만 일하면 돼요. 나머지는 인간의 활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활동이 뭡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동물하고 다르게 할 수 있는 영역들이 가장 최상위가 상징적 활동입니다. 상징적 활동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제도화된 것은 종교인 거고요. 다른 하나는 문화예술 영역, 예술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질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존재와 그다음에 삶의 방식에서 다른 차원의 내용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가지 못하고 계속 편리한 생활이니 좀 더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로 이런 것만 얘기한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 시기를 때문에 오히려 그 개념상으로 봤을 때 아까 이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그 자본주의의 근원을 인간의 본성 욕망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욕망. 그래서 개인마다 다 욕망이 있기 때문에 누가 다 남보다 잘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서 그거를 제어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런 욕망 자체를 서로 협상을 통해서 누르고 그다음에 계약을 맺어왔기 때문에 그게 사회계약설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또 공리주의가 나오는 거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한번 가만히 보세요. 호모사피엔스도 협력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고 하니까 우리가 오히려 개념 자체가 개인적 욕망으로만 두기에는 이 사회에 대한 특히 인간의 본성을 사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열망이라는 개념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바램들과 실천 행위인데요. 욕망이 개인이라고 한다면 이건 오히려 서로 다른 배경과 기대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개인과 혹은 그룹들이 공동의 지향점을 논의하고 그저 같이 만들어 나가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자 서로 협력하는 과정이 바로 열망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우리 삶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과거에부터 익숙해진 문화적인 존재로서의 개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누군가하고 또 함께 협력해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경쟁하고 서열화시키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름이 서로 협력해 나가는 그래서 그런 미래를 읽어 나가는 존재로서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걸 갖다 저는 결국 열망의 문화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때문에 평화 자체도 결국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열망으로서의 평화와 통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반도 맥락에서는 이제 사실상 평화 통일의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그것은 남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하고도 그렇고 공존과 통합의 과정을 평화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우리의 운명이라고도 볼 수 있고 우리의 과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망의 개념으로 평화와 통일을 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옛날에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렇게도 얘기했겠지만 소원이라는 것 자체는 이로의 목적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망이라는 것은 협력해 나간다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시되어지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요. 문재인 정권에서의 그 한반도 정책 자체도 결국은 평화가 항상 중요시되고 서로가 존중할 수 있는 정신이 굉장히 기반입니다. 더불어서 혼자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라는 열린 정책으로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기본 바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평화 자체가 우리가 아까 물론 요한 갈퉁은 social goals 그래서 사회적 목표라고는 했지만서도 대부분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비평화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노력, 행위, 그러니까 이 과정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인도의 성인 간디께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곧 길이다. 평화 자체가 길인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일부터 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정으로서의 평화, 이 관점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한반도에서 평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제도적인 차원의 방식들은 많이 구축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990년, 91년 노태우 정권 때 만들어 놨던 한민족 민족 공동체 통일반을
바탕으로 기후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나왔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바탕으로 지금 우리 한국 정부의 그 통일 방안이라는 것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좀 더 내용성을 굉장히 가미한 것이 이제 평화를 중심으로 결국은 어떻게 앞으로 교류 협력을 이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독일에서 특히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에 가서 하셨던 베를린 선언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린다면 평화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이 내용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 종합하자면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고요. 근데 그걸 감동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하는 거죠? 함께 우리가 해나가는 과정에서 감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루었기 때문에 감동한다기보다는 일구어 나가는 과정 자체가 감동인 거고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과정이기 때문에 길이다. 좀 추상적인 표현이겠지만 평화는 사람의 길이다. 그 안에 세부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은 또 학문적이고 체계적이고 이거는 정책 하는 사람들이 또 해나갈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평화 통일에 대한 열망 자체를 일구어 나가는 구체적인 유형을 뭐라고 할 것인가? 그랬을 때는 저는 사회통합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통합이라는 개념이 이게 이제 아직까지 정립이 안 돼가지고 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되는 개념인데 저는 좀 요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뭐 이 독일 용어긴 하지만 게셀샤프트와 게마인샤프트를 좀 구분해서 한번 보겠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은데 사회하면 뭉뚱그려서 자기도 사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사회는 또 멀리 있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제도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맺어진 공공적인 관계에 사회가 있는 거고 반면에 우리 사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이 사적인 공동체가 나중에 게셀샤프트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식의 표현도 있겠지만 사실 공존하고 있죠. 공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나 직장의 관계들이 또 일상적인 인간관계로서도 발전이 되기도 하니까 가정과 혹은 교회나 친목 단체나 취미나 뭐 그죠? 그리고 이제 학교 친구로부터 직장 동료로부터 우리는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둘을 보면서 한반도 차원에서의 평화 통일에 대한 것들은 사실 정부가 국민들을 대표해서 해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반도 정책이라고 하면은 우리 이미 뭐 3대 목표와 5대 원칙이라고 해서 쫙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평화공정과 공동병원을 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다이어그램이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들 이제 통일과 요즘은 사실 남북한 통일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국토 통일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거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은 현실적으로 좀 보자 이런 개념이 있고요. 그래서 통일 자체는 그냥 우리가 체제 통합의 개념인데 그 어떤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적 하나의 사건입니다. 우리 독일처럼 쭉 해오다가 동서독이 체제가 합쳐졌어요. 그런데 독일 사시겠지만 우리 독일에서는 한 번도 통일을 완성했다는 표현을 안 써요. 쭉 계속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늘 앙겔라 메르켈 그 수상은 얘기한단 말이죠. 쭉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반도 통일이다라고 했을 때도 이거 자체가 되면 다 모든 게 풀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상 지속해서 해나가는 통합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죠. 예. 과정적인 차원에서의 통합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 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자꾸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사회통합이라든지 혹은 뭐 체제통합 얘기할 독일하고 비교해서 얘기하느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독일하고 한국하고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이제 분단 시기에 독일이 오히려 저는 이제 독일 통일 과정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독일 분단 시기는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도 일구고자 하는 북쪽에서도 나름 생각하고 있는 낮은 단계의 통일 상황이잖아요. 그죠? 서로 서신왕리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고, 그죠? 가족 간에 만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도 이 독일의 분단 시대만큼도 못 온 상황이란 말이죠. 예.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분단 상황이 막혀 있지만 과정 중심으로 어떻게 통합형으로 진행하다 보면은 결국은 원하던 방향의 통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현재 우리 일상에서부터 해나가야 될 사회통합형 어떤 그 공동체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저는 상호문화 이해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습니다. 이거는 아까 이미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협력의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위아래로 나눠지는 위계세열화된 관계들이 아니라 서로 다름이라는 거죠.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때 상호 문화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상호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다문화주의보다도 한 단계 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뭐 주요 국가들이 어떤 상황인가 이렇게 보기도 하겠지만 어, 뭐 이걸 딱 정해서 독일도 원래 뭐 이 상호문화주의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건 아닐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이제 어,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혹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나마 다문화 시대에 상호문화주의적인 어떤 제도와 가치관을 그나마 좀 잘 실천하고 있는 것은 다른 데 비해서 오히려 독일이다 이런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독일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한글학교 차원에서 본다라면 바로 그런 상호문화주의적 감수성들을 학생들한테 그 실천할 수 있도록 이거는 뭐 선생님들하고 우리 학생들하고도 또 선생님들로부터도 이렇게 실천이 가능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일상에서 그런 게 느껴지는 것이니까요. 시간이 제가 지금 많이 흘러가서 저기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었지만 제가 좀 줄여서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결국은 그 평화와 통일에 대한 개념으로 한반도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또 장기적이고 또 굉장히 좀 넓은 관점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결국은 인간의 한 유형인 나로부터 이제 시작한다라는 식인 거죠. 나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어떻게 조금 더 우리 내적인 다양성들도 그리고 또 우리 안에 들어온 새로운 다양성들도 포용하는 능력을 가지느냐 그 과정에서 우리의 문화 자체의 외연이 확대되어지는가 그리고 그런 과정이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남북 간의 관계에서 갑작스런 역사 사건을 통해 되거나 혹은 앞으로 교류 협력이 이루어질 때에도 보다 어떻게 포용성과 그 다음에 갈등과 폭력보다는 서로 협력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도덕적이면서도 현재 한국에서 필요한 교육 영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에서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제 한반도의 통합의 내용들을 한번 가만히 보면은 사실 우리는 유럽 근대 개념으로 생각하는 민족 국가를 제대로 만들어 본 경험이 사실은 없어요. 아시겠지만 그 기회 자체가 식민지 때문에 박탈당했고 때문에 우리가 흔히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남북한 통일을 이루고자라는 것은 사실 좀 말이 좀 안 돼요. 우리는 근대적 개념의 민족의 동질성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는 건 사실입니다. 아, 어, 실제로 우리가 민족주의가 강하면요, 이데올로기의 차이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반면에 70여 년의 분단 시기 이전으로 본다라면 1300여 년간의 공동체를 일구었다라고 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심지어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막 오랜 왕조가 계속 바뀌기도 하고 나눠지고 했던 거에 비해서 우리도 물론 왕조들 바뀌긴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왕조가 지금 500명씩 하고 이런 데는 다른 나라는 없거든요, 별로. 상대적으로 동일한 문화적 전통들을 계속 이어온 건 사실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근대 역사를 지나면서는 분단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제 이산의 아픔도 있지 않습니까? 그 19세기 때부터 조선족도 만들어지고, 까레스키도 만들어지고, 제일동포며 막 만들어지면서 750만의 해외 동포들이 외국에 이거는 남북한 인구를 통틀어서 본다면 거의 10% 가까운 인구가 우리가 소위 조국으로 생각하는 한반도 외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많아요, 사실 그렇게 퍼센테이지로 본다라면. 사실 우리 민족 자체는 동질하지가 않아요, 이미. 우리 민족 자체가 이미 다양해진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죠.
해외 교포들이 경험한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 자체는 우리 민족의 외연을 확대시킨 거예요. 네, 외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동질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내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한반도 공동체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남북한 국토 안에 들어있는 한민족만 생각하는 것은 난 문제가 있다. 750만 해외 동포 생각하는 건 필요가 없다. 그건 결국 글로벌 코리안이라는 거죠. 글로벌 코리안 공동체라는 개념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한 거대한 그 공동체 안에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이 미래라는 것 자체는 항상 과거에서부터 잉태되어 있고 과거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이 없으면 미래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도 알아야 되고 과거도 알아야 되고 식민지 시대와 냉전 시대에 대한 성찰도 하면서 동시에 새롭게 맞아들인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다문화적인 상황들 그리고 이미 우리 민족 자체가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는 상황들 그러면 이미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원성 가치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된다는 거죠. 그런 민족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정서적 공동체 만들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서적 공동체 만들기. 이거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변의 개마인샤프트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서적 교감을 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서로가 다르지만 서로들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과정들은 일상에서도 실천이 됐을 때에는 외연으로 더 확장이 되는데요. 특히 그런 과정들이 이어져서 한반도가 평화통일의 길로 가는 상황에서는 지금 전 세계 인류사적으로 굉장히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클 겁니다. 예, 아시겠지만 국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단 말이죠. 전환기. 미국과 중국 간의 뭐 강대강이라고 하지만 이건 사실상 이거는 그냥 레토릭이에요. 정치적 레토릭이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지금 내적인 문제 해결 안 하고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에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자기네가 해야 할 워킹 리스트 그러니까 일거리들 쭉 리스트 중 페이지 맨 마지막에 가 있다라고 늘 미국의 전문가들하고 우리 워크숍을 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제는 우리끼리 좀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서로 강대강으로 가려고 하는 기존의 우월한 힘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던 질서 이 분위기를 좀 넘어서 가지고 오히려 대화하고 협력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로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향후 미래를 살아가야 할 인류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이것은 인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탄소 중립 정책이나 SDG 뭐 이런 등등의 소위 말하는 친환경, 생명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좀 있습니다. 예, 생명 공동체의 논의가 있습니다. 남북한 자체는 인간이 살고 있는 그냥 인간 자체의 생존의 문제도 있지만 자연과 더불어 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으로 해나갈 수 있는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정신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또 결국은 새로운 평화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 해외에 계신 우리 교포분들이라든지 또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본다라면 내가 익숙해져 있는 우리는 대부분 그 소위 이제 이주민들이라든지 디아스포라들 가지고 있는 걸 혼종적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혼종적 정체성. 한국적인 그 문화적인 습성도 가지게 되겠지만 하지만 독일에 살고 있으면 독일의 문화도 익숙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서로 분리되거나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합쳐지면서 새로운 문화로 되는 거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태어나는 거죠. 때문에 독일 내에서도 독일 내 문화적 다양성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시는 거고 한국하고의 관계에서 본다라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민족 자체의 문화적인 다양성과 다원적 가치도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딴 것보다 뭐 정체성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조국하고의 관계에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부터 항상 자기가
어떻게 봅니까? 남하고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는 능력들을 키우는 것, 그것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민족의 커다란 자산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뭐, 특히 그 과정에서는 정서가 좀 풍부해지는, 정서적으로 풍부해지는 차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학교를 통해서도 한글 자체가, 아, 사실은, 우리 다양한 정서들을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은 또 중요한 언어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그런 정서를 중심으로 한 언어들 습득도 더불어 하면서 그것들을 많이 활용하면서 더불어 정서 더 키우는 그런 학교 문화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 오늘까지는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요. 또 부족한 얘기가 많고 좀 혼란스러운 얘기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이거는 온라인상으로 직접 비대면이죠. 온라인상으로 직접 질의응답 시간에 서로 더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